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영대학 경영대학원 협의회 주최 특별 세션으로서 주제는 한국경영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입니다. 세션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김동순 교수입니다. 이번 경영학회 학술대회 주제인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제2창업과 관련하여 한국 기업이 이 시대를 선도하려면 한국경영대학과 대학원들의 교육 등 측면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의 환경적 측면으로 4차 산업혁명은 융합과 혁신에 의한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는 바, 한국 기업의 미래 혁신 성장을 위해 경영학 교육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영학 분야는 미래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기 위한 인재를 육성하는 학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한경협 주관의 이 세션이 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세션의 발표자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여은정 교수십니다. 여 교수님은 여러 증권학계, 한국금융학계 이런 분야에서 이사 부회장을 역임하시고 지금 현재는 한국증권학회 이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세션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코로나 와중에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발제를 맡게 해주셔서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오늘 한국경영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여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일단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저는 짧은 기간의 리서치로 이 발제를 하는 바이기 때문에 많은 코멘트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한국 경영대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경영대학이 미국의 경영대학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미국 경영대학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한국 경영대학이 적용할 수 있는 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시사점을 짧게 도출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주된 분야가 인공지능, 딥러닝, 빅데이터, 이런 클라우드 등 신기술에 따라서 생산과 소비가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및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고용시장, 근로 형태라든지 일자리 또한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그래프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 인건비 절감률,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인건비를 감소할 수 있는 그 폭이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공학, AI, 머신러닝 이런 것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존의 일자리가 빠르게 대체됨으로써 이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도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어서 살펴보게 되면요, 특히나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가 어디인가를 봤을 때 사회 계열과 인문 계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험 직군이라고 하는 거는 AI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체가 많이 될 확률이 높은 그런 분야를 일컫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영대학은 공학이나 교육 계열보다는
사회 인문 계열로 분류하는 것이 맞을 듯해서 저희 경영 관련 분야가 고위험 일자리에 상위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변화로 인해서 경영대학이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그런 교육 방식과는 좀 다른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새로운 일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또 항상 뭐 이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 변화가 큰 웨이브가 있기 전에도 이미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은 어느 정도 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무크라고 해서 대중에게 오픈하는 온라인 강의 시스템이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테드와 같은 그런 강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방식에 있어서 플립드 러닝, 그러니까 이미 학생들이 미리 수업 자료를 다 숙지하고 온 상태에서 디스커션과 뭐 이런 거를 위주로 하는 그런 방식들이 이미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진행된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이런 것이 조금 더 진화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마이크로 크레덴셜과 같은 이런 소규모의 어떤 이제 서티피케이트에 관련되는 분야로 진화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저희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 신속하게 이런 변화에 맞춰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사실 2015년에 저희 이 무크가 굉장히 유행을 할 때 학교에서 이제 거의 최초로 무크 강의를 스튜디오에서 그 한 학기 분량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게 과연 학생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일까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 실제 진행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인재상. 그래서 미래인재상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가 있고요. 사실 뭐 미래인재는 지금과 얼마나 다를까를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영향에서 좀 더 이러한 영향을 잘 적응할 수 있고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역량을 가진 사람이 미래인재이다라고 봤을 때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정의한 미래인재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앙일보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사회 인재의 핵심적인 역량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창의력, 인성, 융복합 능력, 협업 역량, 커뮤니케이션 이런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늘 뭐 강조가 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더 강조가 되는 것이 창의력, 인성, 융복합 능력, 협업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 교육도 이러한 부분을 보다 잘 함양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저희 한국의 경영대학의 현실을 살펴보면 이제 큰 문제점 하나로는 시대적인 흐름하고 좀 다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영대학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학들은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에 따라 굉장히 많이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창업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대학 지원 사업을 이제 따내기 위해서 창업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말씀은 창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창업만이 유일한 지금의 가장 중점적으로 인재 육성을 해야 될 프로그램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제 현 시점에서 연도별 대학 진학률을 보시면은 2009년에 78%가 거의 이제 요 차트에서는 가장 최고점이었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계속 낮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지에 대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일단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세게 말하자면은 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취업을 위한 도구로서의 대학이 효용이 너무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를 보면 2017년 이후 이제 조금씩 오르고는 있지만 이것은 대학이 이런 취업의 도구로서의 효용이 올라갔다고 보기보다는 취업난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뭐 임시 방편으로 그 공백을 때우는 대학으로 대학을 진학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점 세 번째는 한국 대학의 실태를 보시면 사립대학이 특히 재정난이 일부 대학들, 많은 대학들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2009년에 이제 반값 등록금 정책 이후에 사립대의 재정 악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이 이런 재정 결손이 더 빨리 나타났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서울 소재나 수도권 대학에서도 재정 결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부 사립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은 재정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인출해서 대학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영향과 한국 대학의 문제점을 살펴봤을 때 일단은 개선 방향을 세 가지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와 같이 단일 전공, 즉 많은 전공 과목을 배우고 여러 과목들을 다 듣는 그런 수강 시스템이 아니라 좀 기초적인 혁신 과목 또는 소수의 과목을 이제 깊게 배우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핵심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단일 전공보다는 이제 융합 전공 쪽으로 가되 그리고 마이크로 크레덴셜과 같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교수 중심, 가르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이런 강의가 아니라 학습자 중심, 즉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개발을 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부분을 실제로 다 직접 해보면서 깨닫게 하는 이런 팀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자 중심 강의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오프라인 수업에서 많은 부분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옮겨갔지만 이런 온라인 교육의 플랫폼을 좀 더 이 기회에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국 대학들은 매우 재정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확대함으로써 비용도 절감하고 교육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과 미국의 경영대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이제 경영학부가 있는 곳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경영이라는 교육이 MBA, 즉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역시 요즘 최근 추세가 MBA의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적자 폭이 늘어남에 따라서 주요 대학 중에 특히 이제 주립 대학을 중심으로 전일제 MBA 과정의 모집을 중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전환이 되는가 봤을 때 비용을 줄여서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맞물려서 이런 사례들이 더욱 더 많아지고 향후 5년 내에는 비관적인 예측으로 탑 15, 그러니까 상위 15개 학교의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일제 MBA는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전일제 MBA 신입생 모집을 중지한 대학에 주로 주요한 미국의 주립 대학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 경영대학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교육의 추세가 달라짐에 따라서 교육 변화가 생기고, 그런데 그 중심에는 개방성의 확대, 아까도 이제 전일제로 오프라인에서 다 모으던 그런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많이 돌리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성 확대와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산업과의 연관성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관련한 그 정규 코र्스를 개발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체와의 연관을 강화해서 그 기업, 그 산업에서 정말로 필요한 기술과 그런 능력을 함양시키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MIT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지 대학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개방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 크리덴셜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것은 뭐 미국에서 이제 마이크로 크리덴셜과 같은 거는 정식 학위 과정과는 달리 이제 단일 과정 또는 이제 전체 학위 미만의 그러니까 소수의 특정한 예를 들어 빅데이터 전공 또는 AI 전공 이런 식으로 어떤 산업체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 기술이라든지 분석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마스터, 나노 디그리, 전문 자격 등 과정의 제공자마다 다른 이름이 부여되기는 하지만 그 특성은 다 마찬가지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큰 경영대학들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좀 작은 소규모 경영대학들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특화하기 위해서 이런 마이크로 크리덴셜 과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과 미국 경영대학의 차이를 보시면은, 미국의 경영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런 미션이나 비전, 목표 이거를 이제 살펴봤을 때 상당히 높은 윤리성과 창의성,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다음에 융합력, 그다음에 IT 능력, 실무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 경영대학은 물론 창의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지만 전문성이 윤리성보다는 더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상반되는 다소 상반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미국 경영대학에서의 교육 대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대학원 중심, MBA 중심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학부 중심의 경영학 교육을 실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 목표에서도 한국과 미국 경영대학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미국의 경영대학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학부 교육 관련해서 일반적인 문제를 또 추가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라는 거에 우리는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경영교육을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좀 후순위로 밀리고 오히려 윤리라든지 융합, 사회적 책임, IT 이런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 사례를 몇 가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 뭐 유명 사립대인데요. 여기서 이제 경영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개방형 순환대학이라고 해서 기존의 이제 4년의 학사와 석사 2년을 통합해서 6년의 학제를 제안을 하고 학생들이 6년간 자유롭게 캠퍼스와 직장을 오고 가면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직장에서 캠퍼스로 올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다니면서 캠퍼스에 있으면서 또 직장에 갈 수도 있고 졸업을 하고도 또 필요하다면 캠퍼스에 와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오픈된 개방형 그런 순환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능력이 있고 그런 경우에 졸업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방형 순환대학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술하고 능력을 또 조합해서 평가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저희처럼 전공별 몇 학점을 듣고 몇 학점 이상이 되면 졸업이 되고 하는 이런 방식의 평가가 아니라 개인이 습득한 스킬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실제로 잘해왔는지 이런 기술과 능력을 조합을 해서 실제 졸업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분석적인 능력이나 사회탐구, 윤리사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IT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픈 러닝이라는 것을 준비를 해서 많이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 학교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과연 미래에 필요한 교육 전략이 무엇인지, 그러면 교수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필요한 교육 역량은 뭔지 이런 걸로 해서 실제 이 오픈 러닝이라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전공이 뭐 내가 경영학이라고 해서 경영학만 듣는 게 아니라 전공과 무관하게 들고 싶은 과목이나 교육 기회는 다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또는 해외의 유수 대학하고도 공동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졸업 이후에도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혁신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카네기 멜론은 뭐 잘 아시다시피 공대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여서 기업가 정신 이쪽, 안트레프레너십 쪽으로 기업의 실제 기술이 상업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코넬 같은 경우는 교내 창업 지원센터라고 eLabs라는 거를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서 실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멘토들, 실제 산업계에 나와 있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멘토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실제로 이 졸업에 가까워 올 때 창업이 가시화될 때는 창업 자금을 지원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코넬 eLabs 출신 스타트업의 총 투자 유치금이 2억 달러 이상이 되었다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경영대학의 그 우수 사례는 다중 네트워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버드가 하버드만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여러 대학들 각각의 특징이 다르고 잘하는 분야가 다른 학교들하고 공동 연구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예일과 NUS 같은 경우는 동서양을 통합하는, 그러니까 예일 대학의
이제 그 서양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동양적인 인문, 과학, 자연 이런 게 조화된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런 다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소견이기 때문에 많은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차 산업혁명이 교육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복합적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인재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교수 강의 중심에서 개별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을 전환하자. 그래서 지금도 이미 이제 학생 중심의 교수 평가 시스템이다 아니다 뭐 논란이 좀 있지만요. 조금 더 학생 중심에서 학생이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고 거기에서 본인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이제 뭐 등록금에 대한 반환 요구들도 있고 한데 이 계기와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온라인 교육의 플랫폼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이면서 교육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비용의 절감도 가져오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이제 마이크로 크리덴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실제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아주 한정한 분야에서 깊게 가르쳐서 그 분야에 나중에 취직을 해서 실제로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확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요. 학생들에게 정식 학위과정 취득에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뿐 아니라 다른 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낭비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줄여주면서 실제 기업에 딱 맞는 그런 직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하고는 차별되는 오프라인 리소스를 제공하게 될 때는 현재 이제 수요의 정점을 지난 MBA를 대신한 좀 더 경영대학에서 실무와 실무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시켜서 준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리서치를 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신 우리 유원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한국경영대학의 상황이 악화된 걸 또 소개해 주셨고, 그다음에 미국 경영대학의 그 오픈 룹 유니버시티 아니면 마이크로 크리덴셜 이런 좋은 분야를 소개해서 우리 한국 경영학의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패널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우리 패널리스트는 미국의 경영대학도 현재 교육 변화 방향이 개방성 확대 및 산업과 연관 강화 이런 걸 이제 교육 방향 변화 방향인데요. 그런 면에서 저희 산업계에서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특히 금융업 분야하고 제조업 분야에 두 분 HRM 쪽 또 전문가이신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패널리스트는 우리 동아 SD 주식회사의 이성건 경영관리본부장을 초대했습니다. 이성건 본부장님은 여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공인회계사도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회계법인에서 근무하시고 지금은 이제 동아 SD 경영관리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패널리스트는 우리 미래에셋증권의 인재혁신본부장 이기상님을 초대했습니다. 이기상 본부장님도 웰스 매니지먼트, HRM 이런 쪽에서 전문성을 키우셨고 현재는 인재혁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발표자와 이
패널리스트 두 분을 초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디움으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재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무에서 또 계시니까 느끼는 바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성금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여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기 전에 자료도 좀 읽어보고 나름 뭐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근데 뭐 결국 인재상이라는 거는 그 회사의 비전, 미션들하고 많이 연계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그룹 같은 경우도 뭐 제가 한 장 들고 오긴 했는데 뭐 결국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인재상. 뭐 큰 틀은 그렇습니다. 인류와 건강과 행복을 실천할 강한 소명의식과 실행력을 경비한 동아인이라는 그 인재상을 설립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역량들을 갖춰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포괄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그룹의 방향성,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갖춰야 될 역량들을 정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여 교수님 발표 중에도 뭐 아까 그 정몽구재단 얘기도 나왔는데 뭐 그런 것들이 저희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역량들을 가진 인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창의성, 인성, 융복합 능력, 협업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뭐 저희 그룹도 기본적으로 또 저희가 사람을 채용하고 심사를 할 때 보면은 그러한 역량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도 뭐 그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더 나은 인재들이 육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인사 전문가는 아니라서 인사를 담당은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운영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이런 능력이 좀 더 필요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뭐 여 교수님 그 마무리해 주신 마지막 저기 시사점도 상당히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희상 본부장님이 코멘트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에셋증권 인재혁신본부장 이기상이라고 합니다. 그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미래에셋증권은 아시겠지만 업계 최초로 세전이익 1조를 돌파하고 또 자기자본 상반기에 10조 넘기면서 이제 본격적인 글로벌 플레이어로 IB로서 본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업무를 하는 저의 입장도 이러한 어떤 혁신을 지속하고 저희 미래에셋 그룹이 한 20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성장을 했는데 그 바탕에는 혁신이 있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저희도 보통 회사는 뭐 HR 본부 합니다만 저는 인재 혁신 본부라고 하는 이유가 과업으로서 계속 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에 제 미션이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현장에서 어떤 그런 고민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특히나 혁신적 금융 투자업을 하고자 하는 저희 미래에셋 증권이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가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변 대기업들 인사 담당자하고 교류가 좀 있는데 이분들이 그 경력 직원 구할 때 이런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면 좋겠고 또 경영학 전공자이면 좋겠고 또 특이한 조건에서 장남이었으면 좋겠고 기혼자인 40대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머리가 좋고 조직의 방향성을 잘 따르고 어떤 업무든 맡길 수 있는 좀 제너럴리스트 그리고 40대 가장으로서 이직에 대한 우려도 좀 적고 책임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좀 오래된 얘기 같지만 사실 최근에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경영학의 변화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고등학교 때 학교 성적이 가장 좋은 사람들은 이제 이과면 의대를 가죠. 문과면 예전엔 법대, 지금은 경영대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경영학과 학생이라는 것은 오랜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무난한 인재의 어떤 그 대표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직도 좀 유효하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경영학 전공자의 효용성이 좀 떨어졌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2019년도에 정기공채 전부 폐지하고 지금 이제 직무별로 필요한 인재를 수시로 아주 빠르게 적재적소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채용하지만 고단함은 좀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경영학과 학생들이 과연 우리 신입생 합격자 중에 퍼센티지가 어떻게 됐을까를 좀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2017년, 5년 전이죠. 17년도에는 경영학 전공자가 38%, 올해는 31%로 한 7%포인트 좀 떨어졌습니다. 반면 IT 디지털 관련 전공자는 같은 기간 동안에 9%에서 37%로 4배 이상 올랐고요. 그 교수님 자료에서 잘 나와 있듯이 그 테크의 빠른 발달이 사실은 고객, 시장,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형태도 아주 빠르게 변화시키고 일하는 방식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이런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이런 역량들에 대해서 아주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고, 언론에서 보이다시피 굉장히 뭐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그럼에도 경영학 전공자가 여전히 31%를 차지하는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때 그런 수요가 여전히 있다, 경영학이. 왜냐하면 경영학 전공자가 배웠던 학교에서 배운 조직 인사, 마케팅, 이런 재무회계 같은 것들은 조금 제가 비유를 하자면 기업에서 활용되는 기초 언어라고 합니다. 모국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각 시대마다 요구되는 제2 외국어로서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은 이제 테크, IT, 디지털 역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수백 장의 그 입사 전서를 매번 보는데 그 패턴들이 똑같습니다. 경영학과 출신들의 그 어떤 공부한 내용, 그다음에 어떤 공모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똑같아서 차별성이 별로 없죠. 근데 반면에 눈에 띄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대적 요구라고 할까요? 공학, 수학, 통계, 심리, 디지털, IT 이런 다양한 어떤 경험하고 그런 시각들을 가진 지원자 보면 굉장히 보이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랄까 융합적 포텐셜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학교 레벨보다 조금 더 저희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직무 전공 전문성도 있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이런 바로 시대가 요구하는 이런 융합적인 다양성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 제가 계속해도 됩니까? 예. 저희가 투자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투자 전문성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는 금융 투자업의 본질을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금융 투자업의 본질을 정직성, 고객에 대한 정직성, 그 요체로 보고 있습니다. 정직성, 도덕성. 저희가 6월달에 고객동맹 실천선언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고객의 이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비록 미래에셋이 만든 상품이라도 경쟁력이 없으면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 안에 있는 임직원들도 거기에 얼라이먼트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고 저희는 실무자로서 강조하고 싶은 바로 혁신성입니다. 워낙 빠르게 변화하니까 필요하다면 어제의 생각도 과감히 좀 버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저항감이 상당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저희는 방법론적으로 기존에 일했던 방식은 다 틀린 방식이다, 이런 극단적으로 좀 일을 보는 그런 훈련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변화가 빠르다고 느끼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약간 시대착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인간적인 측면이랄까요, 그 품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정말 중요하다. 저희는 금융회사의 인사를 저희는 하는 사람인데도 그 부분이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대면 하이테크 시대에는 오히려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이 감성적 터치, 저희는 하이터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수한 인재는 그래서 돈을 쫓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 이해하고 고객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인재,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서 올바른 의사 판단하는 그런 사람을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개인의 특성에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유전적 특질이기도 하고 가정교육, 또 개인의 노력, 여기에만 맡길 것이냐, 이런 고민이 사실 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고, 전문 지식은 저희가 기업에서 재교육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과연 이런 부분이 개인에게만 맡길 문제인가 고민이 되고, 학교에서도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패널리스트가 우리 한국 경영학에 나아갈 방향, 그다음에 인재상, 실무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이런 데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연정 교수님이 답변하실? 네, 두 분 패널 토론 맡아주신 분들의 말씀에 저희가 이제 경영 교육을 하고 있는 이제 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커리큘럼에 녹아들일 수 있는지, 아까 뭐 인성 얘기하셨는데 뭐 밥상머리 교육이나 가정교육이 사실 인성의 뭐 일부분은 될 수 있지만 사실 저희 경영교육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혁신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융합형 인재를 저희가 키우고자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업이 바로 수요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키워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시간이 남아서 플로에서 질문이 한 분 하셔가지고요. 그 뭘 질문하셨냐면 우리 이원정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미국 경영대학들의 다중 네트워크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한국 경영대학 이 경영원장 이 협의회가 그런 네트워크를 위해서 있는 단체인데 좀 앞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미국 경영대학의 다중 네트워크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까 그 질문 주신 부분은 이게 경영대학만의 네트워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공이나 그 학문 분야에 걸쳐서 뭐 다른 지역이나 또는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된 시대가 원하는 그런 인재를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중간 그 네트워크 대학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상의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인재를 좀 더 융복합적인 인재로 키워보겠다는 그런 노력이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뭐 아까 보여드렸던 그게 이제 사례의 일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뭐 기존에 그냥 한 학교에서만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비해서 성과가 어떤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혁신의 하나로 시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6분 정도 더 남았는데요. 계속 플로어에서 좋은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이기상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인데 경영학 교육을 AI 기반으로 선제적으로 리포맷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죠. 질문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그 AI나 빅데이터 기술이 이제 빠르게 발달하니까 경영학의 어떤 교육 과정을 조금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저는 사실은 그 문학 전공했습니다. 문학 전공에서 이제 이 금융기관하고 이제 어찌 보면은 큰 이제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아까 사람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고 금융이라는 걸 얘기했고 지금은 이제 모든 그 자금도 머니무브라고 해서 은행에서 아니 저축성 상품에서 투자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변화가 됐습니다. 저희가 젊은 세대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주식이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이렇게 느낀답니다. 좀 세상이 좀 그렇게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금융에서도 다양성을 가져야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기술의 발달이 굉장히 좀 급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추진을 사활을 걸고 하고 있고 저희도 뭐 1년 내내 그걸 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역량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자 그러면 저희도 참 사실 모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그 저희가 참고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우리 회사에서 전사적인 디지털 역량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디지털 역량 포인트제라는 걸 도입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이렇게 포인트를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나중에 승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어찌 보면 약간 과도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의도적인 노력이 있지 않으면 전사적인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 전사적인 디지털의 총량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올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학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업데이트된 최신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모 대학과는 이제 빅데이터 산학 연계 과정도 하고 있고요. 또 모 대학과는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 과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대학과 어떤 그런 그 지식들을 첨단 지식들을 그리고 빠른 지식들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는 채널들을 좀 대학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또 그것이 접근 가능하고 쉽다면 기업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면 그 우수한 학생들 보면 대부분 이제 저희가 학교에 가보면 로스쿨 준비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금융투자업이라는 게 저희가 1조를 버는데 그 중에 20%는 해외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금융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업자본의 그 모험자본을 저희가 투자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이 금융업이 국가 경제 발전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명 있는 그 분야에 이 우수한 경영학과 지원들 학생들이 많이 좀 도전해봤으면 도전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답변. 저도 그 경영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실제 그러면 경영 학부 학생들이 뭐 AI에 대한 그런 뭐 인공지능에 대한 뭐 코딩을 하고 뭐 딥러닝을 하고 이런 거를 요구를 하느냐라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오는 이 웨이브에 나오는 이런 기술들이 경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자신이 이제 그런 미래에 어떤 회사의 경영자가 됐을 때 이런 기술들의 영향을 이해하고 이런 부분을 뭐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추면 된다고 보고요. 물론 뭐 직접 이제 뭐 코딩을 해서 더 전문가가 된다면은 그거는 금상첨화겠지만 모든 경영학부 학생들이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플로우 질문이 국내 경영대학원 온라인 공유학점 취득 계획이 국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보면 저희 인접대학이나 여러 대학하고 그 학점 교류가 있긴 있는데 이 온라인 이 공유학점 취득 계획은 이 교육부에서 사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미국 같으면 이 오픈 루프 유니버시티나 뭐 여러 가지 개혁이 있는데 저희도 이런 차원의 개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학 회장님 여기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경영학회 회장님이 이 교육부에 한번 건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국경영대학 대학원 협의회 이 특별 세션이 우리 한국경영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었는데 우리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경영대학의 사례 우리 이원정 교수님 발표를 잘해 주셨고 두 패널리스트가 또 실무 측면의 인재상도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특별 세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 기업이 글로벌 아시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좋은 인재를 우리가 배출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 좋은 발표와 좋은 토론해 주신 이원정 교수님, 이기상 본부장님, 이성근 본부장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